용산 중에서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어떤 지역이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투자는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재개발이죠, 정비사업에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는 오히려 무관하게 갭 투자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웬 날벼락, 용산 이곳 큰일 났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서울 빌라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가가 하락이 된다, 재개발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정비사업, 바로 빌라죠. 빌라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서울 정비사업 정말 넘버원 투자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서울 빌라 투자하면 망한다. 정말 그럴까요? 과거 10년 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해제 지역이 총 238곳이나 됐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재개발을 너무 활성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뛴 겁니다. 1억짜리가 3억, 4억이 되고 4억짜리가 5억, 10억이 되니까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해제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많은 지역들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해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뉴타운 지역 안에서도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이 도시재생이죠. 이 도시재생 플러스 주거환경관리 지역으로 몇 곳을 지정했죠? 바로 193곳을 지정을 해서 이 지역들의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 지역으로 개발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우리 노후 밀집 지역이죠. 노후 밀집 지역에 가보면은 담벼락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담벼락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 놓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림이라든가 꽃 그림이라든가 건물 그림이라든가 이런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지역으로서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193곳을 관리를 했고, 나머지 지역이죠. 나머지 지역은 말 그대로 방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뉴타운 해제 지역 절반 이상 방치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뉴타운 지역을 해제시킨 지역이 바로 성북구 지역, 바로 34곳이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바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중랑구 보시게 되면 32곳, 종로를 보시면은 26곳, 강북하고 이제 서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이 몇 곳이다? 바로 389곳이죠. 389곳이 해제가 됐다. 원래는 다 추진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이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만큼의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쯤 공급 물량이 부족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공급 물량 부족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특수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지역 세태 징후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이런 많은 지역들이 10년 전에 추진을 했다가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전에도 노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후에 지금도 노후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임장활동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와,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나? 정말 오늘 내일 쓰러져도
정말 이상할 거 없는 지역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인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하면서 다시 뉴타운 사업 추진 지역 중에서도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일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많이 이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0년 전에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이렇게 집값이 1, 2년 전에 폭등할 이유가 없었고 주거 안정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빌라 투자 기피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다 무산을 시키고 해제시켜 버리니까 서울에 이런 빌라를 투자를 하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말 투자자분들 지금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빌라 투자하면 지가가 상승이 되나요? 재개발 추진이 되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10분 만나면 8분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재개발 사업들을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뚜렷하고 지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노후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서울 빌라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앞으로 정비사업이죠. 이 정비사업 안에서도 재건축 아니고 바로 재개발, 빌라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할 때 법적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 재개발 기준입니다. 현행 유지를 보면은 필수 항목이죠. 필수 항목. 노후도 바로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6%입니다. 66%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면적을 봤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필수 항목이죠. 그 다음에 선택 항목입니다. 이 선택 항목을 봤을 때는 노후도,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한계 선택 사항입니다. 이 한계 선택 사항과 필수 항목을 갖추면은 재개발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보게 될까요?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주거 정비 지수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됐지만 과거에는 이 주거 정비 지수제가 있었습니다.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밀집지역 임장을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택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B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주택은 단독입니다. 단독 주택이고 이 B라는 주택은 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용어 중에 연면적이 있죠. 연면적은 뭔가요? 바로 바닥 면적이죠. 이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 추진할 때 60% 이상의 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0평이다. 요것도 30평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면적은 30평이 되겠죠. 그렇죠? 30평이 되겠고 연면적이 합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0평, 여기 30평, 여기 30평. 그러면은 몇 평인가요? 바로 90평이 되겠죠? 90평의 연면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입니다. 신축. 그리고 이거는 구축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연면적 60% 이상 말 그대로 요거 따로면은 우리가 노후도는 몇 프로가 되겠나요? 원래 따지면은 연면적 기준 없이 바로 여기 노후도 50% 여기는 신축이니까 50%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는 평수가 30평이고 여기는 90평이 되겠죠. 몇 평이 더 넘나요? 여기가 60평이 더 크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신축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후도 말 그대로 구축으로 된 노후도 기준, 연면적 기준이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 조금만 들어가도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서 재개발 추진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과거에는 주거정비지주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역 지정을 정말 수월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법적 요건이죠.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재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정말 수월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변했다.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적정 수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정 수요 47,056가구 이렇게 되어 있죠. 1년입니다. 1년에 요만큼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들어서야 된다. 서울 기준입니다. 그만큼 5만 가구 조금 안 되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적정 물량은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적정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보면은 물량 자체가 부족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과거에 10년 전에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을 그대로 추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입주 물량이 나타나면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보시면은 집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상승이 됐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이때 이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격 자체가 뻥튀기 되는 일은 없었겠죠.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문제는 입주 물량 자체가 2026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시게 되면은 14,000가구, 2025년도 보면은 18,000가구,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2026년이죠. 정말 1000가구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61가구밖에 안 됩니다. 적정 수요가 47,000가구가 필요한데 지금 2026년에는 1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부랴부랴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게끔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 추진할 수가 있는 재개발 사업 방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입주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재개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속도도 빨리 하게끔 변화를 시켰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각 재개발 사업마다 노도 기준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는 정말 두 집당 하나가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노후도 기준이 50%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60%로 기준을 낮추고 시공사 선정 기준도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에서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로 바뀌었죠. 시공사 선정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땡겨왔을 때 대기업 건설사가 말 그대로 뒷백으로 있을 때 그만큼 사업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재개발 규제 완화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면은 투자 핵심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서울! 우리는 인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몰리고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서울 안에서도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정말 투자 넘버원 지역 어디일까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 호재의 메카, 개발 호재의 백화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지도에 정말 꽉꽉 들어찰 만큼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다양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돼. 그런데 집가가 어떻죠?
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 투기과열지구로 아직까지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을까요? 강남은 그렇다 쳐도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은 그렇다 쳐도 용산 왜 계속적으로 묶어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많은 투자 수요가 용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아직까지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용산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용산 투자는 해야 됩니다. 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개발 사업 세 곳만 보게 된다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의 센트럴파크로 만든다라고 하는 용산공원 국정부단지죠. 국정부단지 최고의 업무 빌딩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상징적인 건물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것 말고도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캠프퀸 부지 개발 사업, 아니면 경부선 지하 사업, 아니면 UNA 사업, 아니면은 수송부 기지 개발 사업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용산 저만한 무조건 찍어 놓으면 수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재개발로 접근했을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을 할 수가 없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중에서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어떤 지역이냐? 보시면은 남산이 나와 있습니다. 남산 아래 주거 단지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용산구, 해방촌 등 남산 주변 고도 제한 추가 완화 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용산이죠. 용산구 구청장이죠. 서울시에 이제 발표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남산 주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산 주변으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의 경우는 정말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완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바로 남산 주변으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완화를 해줬지만 추가적으로 더 완화를 해달라 바로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했다.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이 요청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보시면은 남산 주변이죠. 남산 주변. 후암동이죠. 후암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후암동 같은 경우는 동후암동, 이제 서후암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후암동이죠. 서후암동도 원래는 5층입니다. 5층으로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이게 몇 층으로 변했죠? 바로 18층으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고도 제한 완화가 된 곳도 서후암동입니다. 요번에 이제 동후암동이죠. 동후암동도 고도 제한 완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촌이죠. 해방촌 지역, 그 다음에 이태원동 지역,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지역들, 바로 이 용산 안에서도 동층 라인이죠. 민족공원, 용산공원 중심축으로 해서 이 동층 라인이 남산 고도 제한 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 용산공원 우측 라인, 동층 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동층 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의 경우 어떤가요? 앞으로의 미래가치, 한강변, 그 다음에 용산공원 조망까지 정말 두말하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 평당 2억 이상 나간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현금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태원동 라인, 지금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206번 일대입니다. 신속통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본인의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갭투자죠. 전세 안고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거주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거의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태원 라인 안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해방촌 라인이죠. 남산타워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물 높이가 2층, 3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 라인입니다. 후암동 라인 지금은 5층입니다. 5층으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지만 완화가 됐을 때 10층 이상 완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 바로 민족공원 중심으로 해서 우측 라인, 동층 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동층 라인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민족공원의 수혜를 보면서 고도 제한 완화 수혜, 그리고 최고의 부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99% 이상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십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세금이죠. 세금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말 그대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어떤 지역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용산 지역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세금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1주택까지는 세금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남 3구와 용산의 경우는 세금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은 세금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재개발, 빌라 투자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셔라. 바로 취득 부분의 경우는 85%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2채 이상 등록을 하시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지금 당장 팔 물건이 아니죠. 재개발 투자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 2년 투자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 보고 빠져야 되겠다. 이런 투자가 아니죠. 나중에 재개발해서 지금은 빌라에 투자했지만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때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 팔 게 아니죠. 양도세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신경 쓰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봤을 때 상승하는 지역 말고 바로 폭등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은 정말 아무 지역이나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등하는 지역은 아무 지역이나 폭등하나요? 그게 아니죠. 정말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희소 가치가 어떤 희소 가치일까요? 남들에게는 없는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 어떤 지역인가요?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 다양한 업무지구가 있고 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런 희소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경우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사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정비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 용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돈이 되는 투자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